음, 그 보다는 마무리 그 애플리케이션도 그 이제 칼큘러스죠. 그러니까 적분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거 해주시겠습니다.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민지 선생님. 혹시 보이시나요? 네, 보이고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5-5장이 딱 한 장, 두 장 정도여가지고 오늘 5-5장까지 하기로 진행하였는데 5-5장까지 진행해서 적분의 응용 부분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에 이제 5-2장을 했었는데요. 보통 이렇게 단면을 구해서 적분을 하는 방법으로 부피들을 많이 구하곤 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영어로 하면 되게 거창한데 disk and washers라는 방법이라는 원판 방법으로 많이들 이제 구해서 왔는데요. 근데 이런 원판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x축으로 회전하면 이제 x에 대한 식을 나타내야 되고 y축에 대해서 회전하면 이제 y축에 대한 걸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어, x나 y에 대해서 일부러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y축 회전과 같은 경우 이제 x는 y에 대한 값으로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이 y는 2x 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이라는 식을 사용한다면 이제 y축 회전할 때 식이 굉장히 이제 x는 y에 대한 식이 되는데 굉장히 식이 지저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이 5-3장의 제목과 같은 이제 실린드리컬 쉘이라는 이제 원통 쉘 방법에 의한 부피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 원통 쉘이라 하는 것은 보시다시피 이제 두 원기둥, R2라는 반지름을 가진 원기둥 하나와 R1이라는 반지름을 하나 가진 것을 이용해서 둘이 사이를 빼주면서 이 사이의 원통 쉘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으로 이, 이 도형의 부피를 구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바깥에 있는 원기둥의 부피를 구한 다음에 B2 마이너스 안쪽에 있는 B1이라는 원기둥을 구해줌으로써 이 사이의 부피를 구하는데요. 어, 그래서 이 사이의 부피를 빼주는 방식으로 전개를 하다 보면 이렇게 2파이 곱하기 2분의 r제곱 더하기 R1, 2파이 곱하기 2분의 R2 더하기 R1이라는 이제 이거 두 개의 평균을 구해서 곱해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높이를 곱하고 또한 R2-R1을 곱해주는 방식으로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다시 말씀해 보자면 이제 R2-R1은 여기 쉘의 두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R2 더하기 R1 곱하기 2분의 1은 이제 쉘의 평균 반지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식을 풀어보자면 이제 B는 2파이 R 곱하기 H 곱하기 델타 R이 되므로 이렇게 원의 둘레 곱하기 그러니까 높이 곱하기 두께가 되는 이런 식으로 이 원통 쉘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어 이제 그 y는 2x 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에 y축 회전한 것의 부피를 구하자면 이제 이런 희한한 도형이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각각의 원통실로 나눠주게 된다면 이제 적분을 정의한 것처럼 v는 2파이 x i 바에 그리고 fxi 바 그러니까 여기 높이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델타 x라는 이렇게 이 변하는 값을 곱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통실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원통실들을 합해주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시그마를 이용해서 각각의 원통실을 합해주고요. 그래서 리미티드를 취해주어서 이제 리만합으로
인테그랄 a는 b로 갈 때 2파이 x 곱하기 fx 곱하기 dx로 이렇게 식을 풀어 쓸 수 있게 됩니다. 잠시만요. 네, 너무 춥죠? 오늘 코가 막혀서 깼습니다, 저도 오늘. 아,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기억이 좀 심해져서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A에서 B 구간일 때 0보다 A가 크거나 같고 B보다 작으면 이제 이렇게 B는 인테그랄 A에서 B로 갈 때 2파이 x 곱하기 fx dx로 이렇게 원통세 방법에 의한 부피 계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계속 들었던 예시인 y는 2x 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과 y는 0 사이에서 이제 y축을 돌린 이 도형의 값은 이렇게 생긴 도형이라고 하는데요. 도형의 부피 값은 어떻게 될까를 원통실 방법으로 부피를 계산해 보자면요. 이 원통실의 x에 대한 범위이기 때문에 인테그랄 0에서 2로 갈 때, 0에서 2로 갈 때 2파이 x, 즉 여기의 거리가 이제 2파이 x고 그 다음에 이 2x 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높이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dx가 여기 그 두께가 되는 거여서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풀어서 정적분을 해주게 된다면 이제 5분의 16파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원통칠 방법에 의해서 부피를 계산해 줄 수가 있는데 그 앞전에 나왔던 그 멋진 말로 했지만 그 원판 방법을 이용해서도 이 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식을 살펴보자면요.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그 인테그랄 a는 b로 갈 때 2파이 x 곱하기 fx dx인데, 이걸 좀 더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이 원통식 모양을 펼친 모양이 된다면, 이렇게 2파이 x를 가지고 델타 x, fx를 곱한 이렇게 직면면체로 기억해 주시면 좀 더 편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판형 방법을 써야 되는지, 그러니까 앞장에 말한 이런 단면의 넓이를 구해서 구하는 방식을 써야 될지 아니면 실린질 것을, 그러니까 원통실 방법을 써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를 고려해서 잘 판단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먼저 y는 이꼴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지, x는 이꼴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지에 대한 것을 고려해야 되고, 이제 어느 쪽이 계산하기가 편리한지, 또 두 변수 중 어느 변수에 대한 적분 경계가 찾기 쉬운지, 뭐 영역을 어떤 경우 두 개로 나눠야 되는데 두 개로 나누지 않을 수 있는지, 또 변수를 선택해서 하는 적분식의 계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따라서 이제 그것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에 이제 이게 example 5인데요. example 5처럼 두 개 다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y는 2x와 y는 x제곱으로 둘러싸인 이 도형을 돌려서 이제 이렇게 도자기 모양의 도형을 만드는데 여기 보시면 원통실 모양으로 이제 델타 x 여기 이 원통실의 두께를 델타 x로 나누는 방법과 이 원판을 계속 확장시키는 델타 y로 이렇게 표시해서 구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시를 보자면 이제 예시 5번에 보시면 이제 y는 2x와 y는 x제곱으로 둘러싸인 이 도형을 x는 마이너스 1로 회전시켜 주어서 구한 이 아까 도자기 모양의 어, 도형을 부피를 구하자면 이제 먼저 원통실 방법으로 구하자면 원통실은 이제 델타 x가 이제 두께가 이제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적분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x의 범위는 0부터 2이기 때문에 인테그랄 0에서 2로 갈 때 2파이 곱하기 이제 1의 둘레 x 더하기 1 곱하기 이제 y값 2x 마이너스 x 제곱 곱하기 dx가 되어서 이렇게 적분식을 세워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3분의 16파이가 나오게 되고요.
또 원판형 방법을 이용한다면 이제 먼저 원판의 넓이를 구해주고 넓이를 구해주는데 이제 여기는 y에 대한 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0에서 4까지 범위를 잘 정해준 뒤 이제 인테그랄 0에서 4로 갈 때 파이 곱하기 루트 y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파이 곱하기 2분의 1 y 더하기 1의 제곱을 해주어서 이렇게 넓이를 구한 다음 y에 대한 적분을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값은 똑같이 나오지만 이 경우는 식이 둘 다 깔끔한 편인데 대부분 한쪽의 식이 별로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원통실 방법과 원판 방법을 잘 이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왜 x 더하기 1이지? 아, 그, 1에 대 이제 x가 마이너스 이렇게 1에 대해, 네네네네네. 네 아, 저도 네. 많이 고민했는데요. 네, 이렇게 부피를 구하려면 네네. 잠깐, 플러스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혹시 5-3장에서 이런 원통칠 방법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그건 없습니다.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적분의 응용이어서 사실 저희가 고등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적분을 많이 해볼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원판 방법을 쓸지 뭐 원통칠 방법을 쓸지는 조금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습득을 하시는 게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사지 4장은 또 물리학의 1인데요. 월크라고 하는 것인데 정말 1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의 정은 체량을 이제 1이라고 하는데 물리학에서 1은 이제 힘이라고 홀스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제가 물리를 고등학교 이후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혹시 제가 이상한 말을 한다면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물리를 안 배우기 때문에 음,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어떤 물체가 직선에 따라서 움직일 때 위치함수를 T라고 한다면 물체의 힘 F는 이제 뉴턴의 제2 운동 법칙에 의해서 질량과 가속도의 곱으로 정의가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항상 들었던 이 F는 ma라는 엄청 유명한 식으로 이걸 표현할 수가 있고요. 또한 m 곱하기 가속도를 이렇게 저희가 미분할 때 배웠는데 그 H함수의 미분은 속도이고 위치함수의 미분을 두 번 하면 이제 가속도가 된다고 배워서 이제 미분을 두 번 한 이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의 단위는 보통 뉴턴이라는 단위를 쓸 때 뉴턴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량 1kg의 물체에 1뉴턴의 힘이 적용된다면 그 물체의 가속도는 1m 퍼 세크 제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한 상수인 경우 이제 힘도 상수가 되고 그리고 이 1의 경우는 이 힘과 디스턴스의 곱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W는 FD라고 써줄 수가 있으며 F 단위가 뉴턴이고 D가 미터이면 W의 단위 같은 경우는 뉴턴 미터, 즉 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근데 뭐 그 물리 원 고등학교 때 했던 거는 막 이렇게 상자 들고 계단 올라가는데 그거는 뭐 뭐라고 하지? 그 무게랑 그리고 높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간 거리 곱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거든요. 왠지 느낌이.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저도 그 정도의 지식밖에 없었어. 저는 물리 원도 해본 적이 없어서 네. 공통과학 때 물리 말씀하신 거군요. 네네 공통과학이 마지막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피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말의 조심,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1.12kg의 책을 들은 건 이제 중력이 거슬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0.7m를 들 때에 1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중력 가속도는 9.8m per 세컨드 제곱이다라고 해서 이게 먼저 힘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1을 구하려 힘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즉 여기선 중력 가속도를 곱해주는 방식으로 1.2kg 곱하기 9.8이 되어서 이제 11.76 정도 뉴턴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다시 거리와 곱해줘야 1이 되기 때문에 1은 거리 곱하기 힘으로 11.76 뉴턴 곱하기 0.7m가 되어서 8.2줄이 된다고 합니다. B번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드에 대한 걸 적용해 보는데요.
그래서 20파운드의 무게를 가진 거를 6피트, 한 2미터 정도를 들어 올릴 때 얼마나 일을 하는가에 대한 건데, 만약에 힘이 20파운드라면 힘은 이제 무게가 아니고, 이거 잘 알아야 되는데, 잠시만요. 음, 그래서 이게 이 20파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운드에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물체의 질량이 아니고 무게이기 때문에, 어, 그냥 곱해주어도 된다고 힘으로 곱해주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파운드 곱하기 6피트 해가지고 120 피트 파운드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 피트 파운드는 저희가 쓸 일이 많이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 그래서 적어 두었고요. 잠깐만요. 어, 이, 네. 왜, 왜 그냥 곱하면 된다는 거였죠? 질량이 아니고 무게이기 때문에. 질량, 무게 차이가 네. 뭐였죠? 저기, 이게 중력 가속도 이미 곱해진 게 네, 무게였던가요? 네. 네. 그래서 무게는 하나의 힘으로 간주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네. 그래서 이렇게 곱해 주어도 된다고 합니다. 혹시 뭐 다른, 아닙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물리 알못이라 이렇게 많이 설명할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근데 이게 당기는 힘이나 뭐 이런 힘들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적분을 이용해서 보통 이 부분을 해결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표본점에서 Fxi만큼의 힘을 가진다면 이렇게 힘도 구간을 나눠주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했던 이제 같은 폭인 델타 X나 X를 갖고 갖는 이 MD의 부분을 나누어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일은 힘 곱하기 거리여서 일은 그 힘인 F, XI의 델타 X를 곱해주는 방식으로 극한을 취해주면 이제 리미티드 N은 무한대로 갈 때 I는 1에 시그마 아니면 1에서 N으로 갈 때 이제 모든 합을 더해주어 극한을 취하게 되고요. 그래서 인테그랄 A는 B로 갈 때 fx dx라고 이렇게 이를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시로, 아, ASB로 하면서 계속 F가 이제 그러니까 함수값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용수철이면은 당길수록 그 힘 늘어날 테니까 뭐 그런 느낌이군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뭐 여기다가 함수를 그려놨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힘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용수철도 이따 후에 다루지만 적분값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제 2번을 보시자면요. 이제 원점으로부터 x빛만큼 올라가 디스턴스를 가진 것이 이제 x제곱 더하기 2x 뉴턴의 힘이 가해진다고 한다면 x를 1에서 3으로 움직일 때 얼마나 일이 필요하겠는가라는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1은 아까 잠시 다뤘던 그 인테그럴 a는 b로 갈 때 fx dx였는데 1에서 3으로 갈 때니까 인테그럴 1에서 3으로 갈 때 힘 x제곱 더하기 2x 곱하기 dx가 되어서 이거는 적분을 잘 구해준다면 3분의 50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위는 1이므로 줄이 되겠습니다. 3분의 50 줄이 되고요. 또 아까 선생님께서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용수철이 대표적인 일의 구할 때 예시 중 하나인데 이 용수철은 이 훅스의 법칙이라고 하는 훅스어를 따르게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써주게 된다면 fx는 kx다라는 식으로 작성해 줄 수가 있고 k는 양의 상수이고 또 이 k를 다른 말로는 스프링 컨스턴트라는 용수철 상수라는 이름으로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이 훅스러 같은 경우는 x가 너무 크지 않을 때만 성립을 한다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용수철이 이제 너무 잡아당겨서 힘을 잃게 된다면 이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써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수철 법칙의 예시로 풀어보자면요. 이 용수철이 기본 길이가 10cm일 때 15cm만큼 당기면 40N의 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용수철을 만약에 15에서 18cm로 당길 때 얼마나 일이 필요하겠는가라는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훅스의 법칙을 살펴보자면 이제 10에서 15cm가 되었으니까 5cm가 당겨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미터로 치환해 주어서 0.05K는 40N이다라는
법칙을 세울 수가 있고요. 그래서 K는 약 80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fx는 800x라는 이 훅스의 법칙을 사용해서 식을 세울 수가 있고 이것을 적분값에 대입을 해준다면 이게 15cm에서 18cm로 갔으니까 5cm에서 8cm로 늘어난 것으로 0.05와 0.08로 작성해 주어서 약 1.5 적분값을 계산해주면 약 1.56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수철로 알아볼 수가 있었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옛날 생각이 나네요. 이거 그 후계 법칙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 이걸 중학교 때 배우나요? 중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중2인가 중3 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1참수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네, 그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뭐 허벅지 맞아가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줄에 대해서는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배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이 도형의 부피들을 구할 때에 대한 것으로 이제 일을 구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원통 뿔 모양의 이런 통이 있는데, 이것을 뒤집어 놓은 통이에요. 그래서 높이가 10m이고, 반지름이 4m인 이 원뿔 통에 이 8m의 물을 채웠을 때 이 8m의 물을 모두 다 펌핑해서 나오는데 얼마나 일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여기서는 물의 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1000km/m 세제곱으로 물의 밀도를 정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퍼올릴 만큼의 높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를 xi로 두었고 그 존재하는 물의 높이를 10-xi로 두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일종의 원판형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원판을 구해서 이렇게 델타 x를 곱해주는 식으로 이, 이 물을 퍼올리는 데 사용되는 일을 계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보시자면, 이제 이것을 단면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서 본다면, 어, 전체 높이는 10m이고, 반지름은 4m였는데, 여기에 반지름을 x에 대한 식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10-xi 대 ri 그리고 10대 4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반지름을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ri는 5분의 2 곱하기 10-xi다. 그래서 이 ri를 구하자면 이 세워진 물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피를 구해보자면 파이 ri 제곱에 델타 x가 되어서 이렇게 25분의 4파이 곱하기 10-xi 제곱 곱하기 델타 x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부피이고 질량을 구해야 되는데 질량은 이제 밀도 곱하기 부피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도인 1000을 곱해준다면 이렇게 160파이로 시작되는 이 식이 되게 되는데요. 근데 이 밀도는 또 힘을 구하게 되려면 힘은 이제 매스 곱하기 가속도였잖아요. 그래서 이 중력 가속도 9.8을 곱해주어서 이렇게 힘에 대한 식을 세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힘은 이제 힘 곱하기 거리잖아요. 그래서 이 들어올리는 거리 xi를 곱해주게 된다면 다시 또 1568 파이 곱하기 xi 곱하기 10-xi 제곱 곱하기 델타 x가 되는 이런 식을 세울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 식은 이제 저희가 적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적분을 하는데 조심해야 될 점은 이제 8m까지만 채워져 있을수록 이제 2에서 10까지 가는 이런 적분을 세우게 되어서 인테그랄 2에서 10까지 1568 파이 x 곱하기 10-x의 제곱 dx로 세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열심히 계산해보면 약 3.4 곱하기 10의 6승 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장과 이제 현재 장에 응용을 해보았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좋습니다. 아, 네.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 다음,
네, 근데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조금 난해하다고 생각한 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물을 밖으로 퍼올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2에서 10까지 적분을 하는 이유는 일이 어쨌든 그 저 부피에서 구해진 질량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피는 2에서 10까지 그 뭐라고 하죠? 저 원통을 적분하는 걸로서 구해졌기 때문에 2에서 10까지 적분을 한 거다. 이게 지금 제가 맞게 설명한 게 맞죠? 그렇죠. 조금 조금 난해해가지고. 음. 이게 xi가 여기 있어서 이렇게 2에서 10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여기까지 차 있을 때 처음의 상태를 보시면 xi는 8cm에서 이렇게 2m만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xi는 원래 2m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점점 물을 퍼올리다 보면 이제 xi 값이 점점 증가하니까 10m까지 증가할 것이라 해서 이렇게 인테그럴이 2에서 10으로 가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더 질문 없으시면 5-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5-5장까지 하자는 이유는 이제 5-5장이 한 장, 2장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매하게 남겨놓는 것보다는 오늘 하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5-5장, 즉 함수의 평균값을 적분으로 구하는 것에 대한 응용을 장려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유한계의 평균을 구할 때는 다 더한 것을 이제 뭐 개수로 나눠주면 이제 평균이 되는데, 만약에 하루의 기온의 평균을 계산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라는 문제였는데요. 또 보시면 하루에 기온이 이렇게 많이 변하는데, 거의 뭐 오늘 날씨가 같을 것 같은데요. 그 기온이 변하는데, 어떻게 평균을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장이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구간 X에서 B 사이에서 이제 구간을 이 그래프처럼 이제 N개를 이렇게 나누게 된다면, 저희가 항상 했던 것 같이 이 N개의 길이는 델타 X라고 두고 이것은 N의 B-A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각각의 표본점에서 이제 fx 값을 구하게 된다면 이제 fx, x1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어서 이제 n분의 x fx1 더하기 뭐 점점점 f는 xn 이렇게 해가지고 이 평균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평균값을 이제 n을 x에 대한 식으로 바꿔보자면요. 이제 n은 요 랭스에 대한 식을 가져와서 델타 x분의 b-a가 되기 때문에 이 n분의 이 식을 더 대입해 주어서 델타 x분의 b-a분의 이렇게 fx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풀어 써주자면 b-a분의 1 곱하기 이제 fx의 값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dx도 뒤에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시그마로 정리를 해보자면 b-a분의 1 곱하기 시그마 i는 1에서 n으로 갈 때 fx dx로 이렇게 되게 됐는데요. 이걸 저희가 이제 리만 값을 이용해서 리만 합을 되기 때문에 이 적분값을 사용할 수 있어서 이 f 함수의 평균값은 b-l분의 1 인테그랄 a는 b는 갈 때 fx dx라고 풀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제 1번으로 이걸 다시 한번 보자면요. fx는 1 더하기 x제곱의 식을 가질 때 마이너스 1에서 2 구간까지 평균값이 얼마일 것이냐는 이제 앞서 구했던 이 수식에다 대입을 해서 쉽게 풀어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2 마이너스 1분의 1 해가지고 인테그랄 마이너스 1은 2로 갈 때 이 식에다가 정적분을 해줌으로써 이제 평균값인 2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적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가 나오는데요.
적분이 이 함수가 만약에 연속일 때 이 평균값을 가지는 FC, 즉 C의 값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정의인데, 만약에 이 함수가 A에서 B 구간까지 연속이 나면 이 FC의 값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FC는 평균값인데 B-A분의 1 인테그랄 A는 B로 갈 때 fx, dx라고 나타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항에서 옮겨줘서 풀어 써자면 근데 인테그랄 A는 B로 갈 때 fx, dx는 fc 곱하기 B-A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평균값의 정의는 이렇게 최소값, 최대 최소값 정의와 이 사이값 정의에 의해서 증명이 된다고 하는데 다른 거 넘어갈까 아니면 건너뛸까요? 책에는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 책은 알아서 증명하라고 써 있거든요. 아, 아니요. 저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제가 설명을 맞게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그래서 fx가 a에서 b로 연속일 때 최대 최소값 정리에 의해서 함수의 최대값 m과 최대값 대문자 m과 최소값 소문자 n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각 만들어주게 된다면 이 fx라는 함수는 사실상 이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mdx와 이 대문자 mdx 사이에 있어서 이렇게 이 b-a의 식을 갖다 주게 된다면 이 b-a m과 b-a 대문자 m 사이에 있어서 이 평균값은 무조건 이 안에 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중간값, 즉 미분에서도 이걸 다룬다고 하는데 이게 중간값이 여기 m과 대문자 m 사이에 fx가 있으므로 이 AB는 어떤 XC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을 한다고,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에 이 F는 C값이 존재한다는 그런 증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맞게 설명했는지는 모르겠네요.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증명 보면은 진짜 그냥 최대 최소값 정의 이용하고 그리고 아까 앞에서 그 에버리지 되는 C가 죄송합니다. 에버리지가 저 식이었으니까 이제 당연히 그러한 X가 존재를 해서 그러한 X인 C가 존재하고 M부터 M 사이다 이렇게 좀 플로우가 가는 모양이네요. 뭐, 네, 맞습니다. 그렇게 가는 모양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굳이 증명하자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연습 문제는 약간 왜 푸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fx가 1 더하기 x 제곱인 예제 1번의 함수를 다시 가져오자면 이제 구간값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이 평균값을 가지는 c는 이렇게 앞에 식에 대입을 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1이 2로 갈 때 1 더하기 x 제곱 dx는 fc 곱하기 2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해서 근데 저희가 아까 fc를 미리 구해놨었는데 평균값이 2였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걸 다 지우면 1 더하기 c제곱은 2만 남게 되어서 이 c제곱은 1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c가 뿔마 1일 때 평균값을 가지는 이런 평균값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실제로 그리자면 연속이고 각각의 마이너스 1과 1을 지나면서 이 값을 가지는 것도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번 슬라이드인데 사실 이거 제가 왜 하는지 정말 모르겠지만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이 시간 구간이라고 하는 T1과 T2 사이에서 어떤 자동차의 평균 속도는 주행 중 속도의 평균값과 같음을 보여라라는 식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먼저 자동차의 평균 속도를 구해보자면 이게 T가 변할 때, 그러니까 시간이 변할 때 위치함수가 얼마나 변했는지므로 이렇게 T2-T1분의 ST2-ST1으로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주행 중 평균 속도라는 것은 적분을 이용해 주어서 구해 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주행 중 평균 속도는 이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T2-T1분의 1
인테그랄 T1에서 T2로 갈 때 BT는 DT이다라는 식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 BT, DT 같은 경우는 속도이므로 저희가 미분에서 배웠다시피 위치함수의 미분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함수의 미분으로 다시 적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위치함수 미분은 이 넷 체인지 티어럼에 의해서 이 미분한 값을 밖으로 내보내줄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인테그랄 a는 b로 갈 때 f 프라임 x dx는 fb 마이너스 fa다라고 풀어줄 수 있으므로 이런 위치함수로 풀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t2 마이너스 t1분의 1 곱하기 st2 마이너스 t1이 되므로 이렇게 t2 마이너스 t1분의 st2 마이너스 t1이 되어서 이 어떤 자동차의 평균 속도와 이 속도의 평균값이 같음을 증명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왜 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5-4장과 연관지어서 풀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5-5장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질문 아니고 코멘트인데 이제 그 인테그랄의 민밸류 티오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밸류 티오렘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펀더멘탈 티오렘 오브 칼큘러스를 아, 네.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툴 같은 걸로 쓰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그것도 인테그랄에서 적용 가능하다는 게 이제 좀 의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저거 자체를 그냥 뜯어보면 함수 fx a부터 b 구간까지 미분하는데, 죄송합니다. 적분하는데 그거의 그 구간에 대한 그러니까 적분값을 구간으로 나누게 되면은 함수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 구간 곱하기 함수값들의 그 직사각형들을 그러니까 리만합을 극한치해가지고 다 더한 게 이제 A부터 B까지의 이제 정적분 값이었는데 그거를 네. 그 구간으로 나누면은 구간의 밸류 나누면은 함수값이 나온다는 게 좀 뭔가 얘가 시사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물리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얼핏 봐서는 뭐 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지만 뜯어보면 그 두 개의 양은 물리적으로 의미가 다른 건데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같은 내용이다. 뭐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걸로 미적분학은 마치도록 할까요? 더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저는 괜찮은데 이제 어 오늘 진짜 문제 바쁘더라도 문제 좀 풀어봐야겠네요. 진짜 솔직히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 들었을 때 그냥 그렇네 그렇네 하거든요. 근데 직접 문제 왔을 때 못 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진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 저는 네. 네, 코멘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선형대수 어려우니까 선형대수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번 그 6단원까지 아니 6단원 전까지 정말 딱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저희 좀만 쉬고 그리고 사용대수 시작하겠습니다. 뭐 한 55분까지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 오셨을까요? 네, 선생님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그 챕터는 4.7 Change of Basis인데요. 기저 변환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 시간에 저희가 지금 벡터 스페이스 뭐 기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 다시 그 기억을 회귀하다 보면은 벡터 스페이스는 선형 연산을 통해서 벡터들, 그 선형 연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벡터들로 이루어진 집합이면 벡터 공간이라고 우리가 정의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했었잖아요. 그리고 기저라고 하는 거는 벡터 공간 V의 어떤 부분 집합의 원소들을 그러니까 1차 독립인 집합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면 이거를 기저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 결합 형태면 이거는 기저라고 말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저라고 하는 걸 다시 말을 하면 이거 이전, 네. 좌표 평면상의 벡터 공간을 일반화한 거를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텐데 기저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걸 벡터들을 표현할 수 있는 개수들이 좀 유니크하다는 걸 의미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책에서는 유한 차원의 벡터 공간 상에서만 기저를 표현하겠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그러니까 무한대 차원은 조금 다른 개념이 적용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부족해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하지 못했고요. 여기서는 유한 차원의 벡터 공간상에서 기저 변환을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기저 벡터의 개수랑 같고요. 그리고 좌표의 성분수랑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R2 같은 그러니까 2차원 공간의 표준 기전은 방금 이렇게 집합을 표현할 때 1,0, 0,1로 나타낼 수 있고요. 3차원 공간상의 표준 기전은 이렇게 세 개를 나타낼 수 있는데 1, 0,0, 0,1,0, 0,0,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좌표의 성분수랑도 일치를 하고 네, 기저 벡터 수도 차원이랑도 일치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결론부터 이제 먼저 말씀드리기가 저는 약간 조금 앞서두에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 조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change of basis, 기저를 변환한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기저를 이용을 하면 벡터를 표로 나타내거나 1차 변환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매우 편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적합한 기저가 다른 문제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서 기저 변환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즉, 새로운 기저 선택을 통해서 방정식, 즉 문제 같은 거를 쉬운 형태, 방정식, 문제 해결하잖아요. 그걸 할 때 방정식을 쉬운 형태로 바꾸거나 또는 한 좌표계의 좌표들을 다른 좌표계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기저 변환을 이용한다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 월드 좌표계를 뭐 카메라 좌표계로 변환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할 때 네, 기저 변환을 이용하게 됩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개념 정도를 이제 이해하셨다면 이제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네, 네. 책으로 이제 넘어가 설명하면 이제 기본 개념들이 오늘 뭘 배워야 되는지 기본을 이해하셨으니까 이제 책으로 넘어가면 어, 체인지 오브 베이시스 4.7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의 개념은 코디네이트 맵이라고 해서 좌표 함수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V라는 벡터 스페이스, 그러니까 유한 차원의 벡터 스페이스 공간상에서 좌표 함수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다른 Rn 차원의 공간으로 좌표계를 변환하는 요 그림, 피겨 4.7.7이라고 하는 왼쪽에 보시는 그림을 적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기저 변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그렇다면 기저 변환을 하려고 하면은 만약에 보통은 좌표계를 변환한다는데 어떻게 변환하지? 그러면 A에서 B로 변환할 때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의 지금 그 정의를 하게 되면 여기서의 책에서는 올드 베이시스 N 그다음에 이거를 뉴 베이시스로 변환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베이시스 B 그리고 베이시스 B 프라임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기준이 좀 중요한데요. 이게 순서가 중요해서 순서가 달라지면 좌표계 변환도 달라지게 되는, 그러니까 순서 기저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바뀌면 좌표계도 변환하는 것도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B에서 지금 B 프라임으로 변환한다고 할 때 여기서 또 하나의 여기 지금 그 B가 있고 B 프라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중괄호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이렇게 지금 집합 형태 저 셋이라고 하는 서브셋이라고 하는 그 표현할 때 이게 괄호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사실 그 U1, U2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벡터거든요. 그래서 그 벡터를 표현하게 되면 그 예를 들면 2차원이게 되면 A, B라고 해서 아까 이해하셨던 것처럼 그런 형태, 즉 그 엘리멘털이나 뭐 단위 행렬 같은 것처럼 그 표현을 할 때 좌표계를 표현할 때 AB로 표현하잖아요. 요 개념을 조금 컬럼 형태로 표현한다는 거를 인지하고 계시면 뒤에 설명하시는 예제들을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U1 벡터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B를 B 프라임으로 변환을 할 때 지금 요렇게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A, B, C, D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게 지금 새로운 베이시스를 표현하게 되고 이거를 이전에 지금 AXB 형태의 좌표 개를 그 1차 결합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 지금 올드 베이시스를 U1이라고 하고 지금 뉴 베이시스를 보셨던 것처럼 U1 프라임이라고 하면 요거를 1차 결합 형태 즉 1차 방정식 형태로 그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그거를 표현을 하게 되면 각각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이제 곱하기 하는 것처럼 지금 U1에 대해서 표현하게 되면 B 프라임이랑 AB랑 그 곱셈 그 매트릭스 연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멀티플 연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곱한 거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건 당연 이전 시간에 배웠던 거니까 기억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거를 일반화한 식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5번째 있는 표현되고 있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표현하면 똑같이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자연스럽게 지금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곱하기 연산하면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에 지금 원래 그 계산하는 거 곱셈 연산 앞뒤로 연산 안에 걸 곱하거나 이렇게 밖으로 꺼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하고 새로운 좌표 벡터를 표현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책에서는 이 바깥으로 꺼낸 거를 그러니까 상수를 꺼낸 거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을 하게 되면 그래, 그 정리를 해서 지금 새로운 베이시스, 새로운 기저를 지금 좌표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A, N 곱하기 N 형태 지금 K1, K2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사실 두 개의 사실 구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A, B, C, D를 그 안에 있는 요거를 그러니까 두 개가 왜 어떻게 같냐라고 표현을 할 때 이퀘이션 스테이트 즉 얘네들 같으려면 그러니까 V1 그러니까 B 프라임 그러니까 B가 B 프라임이랑 같으려면 여기 있는 요 지금 A, C, B, D라고 하는 요게 지금 없어지면 같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아시는 것처럼 항등행렬로 만들려고 하면은 A1 랑 A의 인버스를 취하면 항등행렬이 되잖아요. 그 개념을 차용하게 되면 여기 지금 P 같은 경우는 결국 이 나중에 보면은 트랜슬레이션 매트릭스라고 해서 이 P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 P가 A의 인버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컬럼 지금 개념 이렇게 뭐 코디네이터 뉴 새로운 좌표 벡터라고 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국엔 이거는 그 A의 인버스를 여기에 인버스를 취하면 되거든요. 그 개념을 인버스 취하는 거, 역행렬 구하는 건 다 기억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을 이해하시되면 이 P를 구할 수가 있고 이게 지금 결국엔 이걸 뒤에 것도 다 이거를 구하는 설명이 됐고 예제가 됩니다. 네, 근데 근데 그 저기 P 이퀄 그 ABC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 오타던가 오타 아닙니다. 오타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이거 역행렬 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왜냐하면 A, C, B, D를 왜냐하면 지금 이퀘이션 스테이트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구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변환하는 행렬 그러니까 새로운 그 베이시스 새로운 기절을 구하려고 하게 되면 얘네들 지금 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퀄하고 이퀘이션 스테이트 하려면 여기는 얘가
여기는 얘가 없어지면 지금 B랑 B 다시랑 같아지게 되잖아요. 같아져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앞에 인버스를 취하면 이거 하면 항등행렬 되니까 항등행렬 이꼴 이거 두 개 같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아닙니다.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네, 역행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그 V의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 V에 이제 그 원래 베이시스에 대한 코디네이트 벡터에다가 그 원래 그러니까 베이스 프라임에 대한 그 리니어 컴비네이션 들어갔던 코디네이트 매트릭스 곱하면은 그러면은 벡터 스페이스 V에 있는 벡터의 그 베이스 프라임에 대한 코디네이트 벡터가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수식상 네, 네, 그러면은 앞에 그 VB에 곱해진 그러니까 VB 코디네이트 벡터에 곱해진 저 ACBD가 네, P가 되는 거잖아요. 네. 방금 말씀하신 걸 지금 제 이해를 잘, 네, 그러니까 지금 which by using 5 we can rewrite as 그 coordinate vector of VB prime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5번까지는 그 이해를,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까지는 그대로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저도 이해를 했는데 이 P에 대해서 저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이거 오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은 뒤에도 다 그 인버스 P의 어 뒤에 혹시 보셨는지 아, 이제 나온 네, 뒤에 아마 네네. 그러니까, 뒤에를 보시면 이해가 좀 더 되실 근데 수가 근데 있거든요. 이제 인버스가 나오는 거는 네, 저 P에다가 곱해지는 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P 자체는 사실 지금 역행렬을 생각할 것은 아니고 VB에 있는 코디네이트 벡터랑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벡터 스페이스에 벡터가 있고 그리고 걔를 이제 R의 n이라고 하는 그 n 차원 유클리드 벡터 스페이스에다가 매핑하는 게 이제 VB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매핑하는 거랑 둘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라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체인지 오브 베이시스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그 VB와 VB 프라임 간의 관계는 그 VB 프라임이 그 속해 있는 그 베이시스 벡터 그리고 VB가 속해 있는 그 베이시스 벡터 간의 그 리니어 컴비네이션의 코디네이트 매트릭스를 곱함으로써 이제 관계가 맺어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 한쪽에서 한쪽으로 가는 거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고 지금 역행렬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저 P가 A, B, C, D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A, B, C, D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오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P 자체가 P 곱하기 VB가 VB 프라임이라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방금 저는 그래서 이거 이해를 할 때 어떻게 이해했냐면 지금 결국에는 이 VB 원래 거를 구하려면 여기 있는 게 같아지려면 AC, BD가 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 맞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얘를 없애고 얘가 B감을 남기려면은 왼쪽에다 곱해줘야 되니까 사라지면 없어지잖아요. 그럼 요쪽에 있는 걸 그대로 곱하면 결국에는 요 변환하는 결국엔 P 자체가 방금 말씀하셨던 변환하는 그 매트릭스를 왜냐하면 네,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가지고 저기 P equal A, B, C, D 제가 오타라고 주장하는 그거 밑에 보시면 whose columns are the coordinate vectors 네네네네. basis relative to the new bases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그 정확히 위의 수식 그러니까 B에다가 left에다가 ACBD 곱한다라는 거를 말로 표현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 저도 처음에 그래서 이거 오타 아닌가 그랬는데 뒤에 걸 보니까 인버스 취하는 것 같아서 이게 그럼 인버스 왜냐하면 AD-BC 해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뒤에 이게 앞뒤로 바뀌잖아요. 왜냐하면 AC가 컬럼으로 아니요. 가니까. 그러면은 ACBD에 대한 역행렬을 구한다고 하면 AD-BC분의 1의 DA 마이너스 그러니까 D-B-CA가 돼야 되죠. 네, 맞아요. 뒤에 예제는 그렇게 나옵니다.
예제는 그렇게 계산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ABCD랑 다르다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말씀해주신 거 들어보니까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타가 맞는 것 같고요. 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앞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개념, 그 이제 방금 이거 기저 변환하는 그 매트릭스가 트랜슬레이션 매트릭스가 되겠는데, 여기서 지금 솔루션을 말하고 있는 거는 어,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B에서 B 프라임으로 가거나 B 프라임에서 B로 가거나 이런 형태를 지금 이렇게 행렬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7번, 8번이랑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VB 프라임 이퀄 P 해가지고 지금 VB라는 요 7번이랑 8번을 지금 좌표계 변환하는 형태로 지금 B에서 B 프라임 형태, B 프라임에서 B 형태로 그 변환하는 걸 한 번에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한 게 9번, 10번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거, 네, 연장선상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예제로 보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이그샘플 1을 보면 지금 베이시스 B 두 개가 주어집니다. 하나는 B가 있고 B 프라임이 있고 이거는 지금 R2 그 2차원 공간상에 있는 거가 되고요. A는 B에서 B 프라임으로 갈 때를 찾아라. 그리고 B는 B 프라임에서 B를 찾아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솔루션 A 같은 경우 보시면 지금 요거를 그대로 표현을 하게 되면 방금 보셨던 것처럼 그 B에서 B 프라임으로 가게 되면 저는 여기서 요거를 보고 아 이게 지금 역행렬이구나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계산을 이해를 해서 저게 오타가 아니구나 왜냐하면 변환해서 앞뒤로 바꿔지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해 주셨던 거 네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그 약간의 오류 착각을 했던 부분 이 부분을 보고 네 그렇게 역행렬 계산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반드시 틀린 얘기였을까요? 왜냐하면 앞에 손 선생님 질문한 부분하고 지금 강 선생님이 얘기하는 부분하고 또는 이게 오타이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저는 어떤 관점에서 해석했냐면 지금 이제 새로 들어간 부분이 이제 트랜지션 매트릭스인데 그 앞에 오타라고 얘기했던 예컨대 앞에 읽어주셨던 식 있지 않습니까? 그 컬럼 와이즈 읽을 때 A, B, C, D로 읽혀지는 그 행렬, 그 매트릭스가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이 기저 변환이 결국은 앞에 A, B, C, D라는 매트릭스의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기저 변환이 되는 과정이다. 네, 근데 이제 저도 저는 그렇게 읽으면서 처음에는 약간 헷갈렸던 게 트랜스포메이션이네. 그래서 지금 강 선생님이 얘기하는 역행렬식으로 계산하면 그 폴리노미얼 매트릭스로 ACBD로 변환이 됐네. 그런데 이제 뒤쪽에 보니까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라 다시 또 트랜지션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지션 또는 트랜슬레이션 예컨대 우리가 그 뭡니까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거 할 때 트랜슬레이션 얘기가 많이 나왔어서 그런데 이제 그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니까 좀 찾아보니까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일 때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매트릭스에서 또 다른 매트릭스로 가는 것은 트랜지션 매트릭스라고 용어를 쓰더라고요. 이제 네, 그런 맞습니다. 의미에서 이게 전체적으로는 흐름이 어, 그,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던 게 트랜슬레이션 매트릭스인데요. 그거랑 저도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랑 비교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는 건 그러니까 유한차원 그러니까 하나의 벡터 스페이스 공간상에서 베이시스 기저를 변환할 때 예를 들면 제가 아까 그 월드 좌표계에서 카메라 좌표계로 지금 좌표평면 3차원 좌표평면계가 있으면 그거를 뭐 거꾸로 하거나 했을 때 변환하는 형태 그러니까 같은 차원 안에서의 베이시스를 변환하는 걸 트랜슬레이션 매트릭스라고 표현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했고 지금 여기 방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P라고 하면 이 whose columns are the coordinate vectors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좌표 벡터를 컬럼으로 표현한 거다. 그러니까 ACBD를 그 컬럼만
그러니까 AB랑 CD를 컬럼만 가져와서 표현하면 ABCD가 되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좌표계로 표현하면 되면 ABCD가 면 X, Y에서 좌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 표현한 거라고 이해를 했고 이거를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해서 네. 근데 강 방금 선생님 지금 계속 트랜슬레이션 매트릭스라고 얘기한 게 우리 책에는 지금 계속 트랜지션 매트릭스 있나요? 방금 잘못 말씀드렸죠. 트랜지션 매트릭스. 제가 검색한 건 트랜지션 매트릭스. 네, 네, 예, 예, 정정하겠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그러니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트렌 그 계속 끊어서 죄송하긴 한데 그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그러니까 트랜지션 매트릭스 간의 어떤 구분 관련된 걸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결국은 그냥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트랜지션 매트릭스 자체가 그냥 광의의 의미의 그러니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네. 베이시스 자체의 변환에 대한 그 그러니까 베이시스를 변환시키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트랜지션 매트릭스인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히 뭐 이제 예를 들면 매트릭스 폼이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쓴다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걸 쓴다 이런 건 아닌 거고요. 왜냐하면 트랜지션 매트릭스도 결국은 그러니까 벡터조차도 지금 매트릭스 폼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U 하나가 이게 벡터라고 표현하고 콤마 해가지고 AB에서 컬럼 좌표 형태로 그 표현하면은 컬럼 형태로 표현해서 AB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을 좀 염두해 주시는 부분. 왜냐하면 그 셋이라고 해서 표현하면 가로로도 표현하고, 그러니까 베이시스를 기저를 표현할 때 가로로 표현하고 어떤 거는 좌표 매트릭스 형태를 표현할 때 AB 세로로 표현하니까 이게 조금 혼동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렸고 지금 월드 좌표계로 카메라 좌표계로 변하는 이거는 게임 같은 거에서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좌표 평면 바꿀 때 요럴 때 이거 기저 변화를 쓰는구나라고 서두에 이렇게 언급을 드려서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 트랜지션 매트릭스에 관한 그러니까 B에서 B 프라임 방금 말씀드렸던 거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거 예제로 표현을 하게 되면 지금 요거는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인버스 형태가 됐고 B 같은 경우는 B 프라임에서 B로 가기 때문에 제가 기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지금 지금 B에서 B 프라임 갈 때 기준은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1001 보시는 지금 요게 기준이 되고요. 그러니까 B에서 B 프라임으로 가는 거랑 B 프라임에서 B로 가는 거랑 기준이 그러니까 올드 뒤에 보면은 뉴랑 올드가 표현이 되고 막 이런데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2번이 약간 좀 그 개념이라 좀 2번은 1번에 대해서 그냥 바로 계산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네. 네, 결국 그러니까 이제 그 베이시스 바꿀 때 그 베이시스 간의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 관계 자체가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된 것이 이제 example 다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P가 이게 되고 B 프라임이 이거 계산하는 거는 네, 바로 이렇게 표현하면 돼서 B 프라임 하는 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지금 만약에 만약에 B의 B 프라임이 유한 차원일 때 지금 결국에는 인버스를 취하게 되면 원래 걸로 복원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예제 1번을 요거 두 개를 곱하면 그 단위 단위 행렬이 된다는 걸 그냥 보여준 거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 네. 그리고 거기 지금 방금 그러니까 여태까지 조금 약간 역행렬 취하고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이게 티어리엄 4.10.1이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이 P가 트랜지션 매트릭스라면 이 P의 인버스한 거는 B 프라임에서 B로 아까는 B에서 B 프라임으로 그러니까 변하는 거라면 반대는 이렇게 인버스 취하면 된다. 그 개념을 그냥 말한 거고요. 그리고 이그젠플 3번 여기서 말하는 지금 방법인데, 그러니까 방법,
지금 이건 계산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거 3번을 보시면 지금 뉴 베이시스, 올드 베이시스를 로우 오퍼레이션 이건 예제 1.6인가요? 1.5인가 거기에 보면 이그젠플 4에 보면은 로우 오퍼레이션 인버스 취하는 그런 예제가 있거든요. 그 예제 참고하시면 금방 이해가 가시는데 네, 그거를 지금 매트릭스 안에 계산을 하면 뉴 베이시스랑 올드 베이시스랑 표현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1,2라고 하면은 이거는 새로운 베이시스 변환한 거거든요. B에서 B 프라임으로 변환을 할 때 여기서 here B is the old basis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B에서 B 프라임으로 간다고 할 때의 old basis는 B가 되고요. B 여기 보면 B 프라 여기서 지금 앞에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여기서 B 프라임이 그러니까 B는 B에서 B 프라임에서 B로 변환할 때는 이때는 기준이 B 프라임이 올드 베이시스가 됩니다.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요. 왜냐면 그 처음에 왔을 때 앞에서 봤는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왜냐면 기저 변화는 기준이 중요해서 그게 순서가 바뀌면 아예 다른 좌표기로 변환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계산이라서 요거 2개 계산하고 지금 요거 2개 계산하면 B 프라임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 너무 간단해서 이거는 제가 계산하는 걸 그냥 보여준 부분이 돼서 이 부분을 조금 혹시 이해 안 되시거나 그러시면 말씀해 주시면 네. 네, 우리 정확히 그냥 이제 매트릭스의 그 역행렬 구할 때 네. 그 원래 항대행렬 옆에 두고 오그멘티드 매트릭스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로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매트릭스 줄이는 네, 예, 형태. 예,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걸로 그냥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냥 곱하면 되거든요. 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스탠다드 베이시스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앞에서는 그냥 2차원, 3차원인데 이거는 N차원에 있는 그냥 베이직 이전에 계속 했던 것처럼 이거 2차원, 3차원도 적용되면 N차원도 적용될까? 근데 이것도 적용됩니다. 결국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용된다 이고요. 그거를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B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임의의 베이시스, 임의의 기저라고 표현을 하면 이게 유클리디안 공간상의 N차원 공간상의 어떤 임의의 기저라고 하면 이거에 그리고 또 S라고 표현하건데 이거는 엘리멘터리 좀 그냥 기본 베이시스거든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베이시스라고 2개를 정의를 하게 되면 B에서 S로 변한 앞에서 맨 처음에 말했던 벡터 스페이스를 좌표 함수를 통해서 Rn 차원의 공간으로다가 이제 좌표 함수를 통해 가지고 변환한다라고 한 거를 지금 B에서 S로 변환한 거 그러니까 일반화시킨 거밖에 없거든요. 네. 그거를 일반화시키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컬럼 폼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 형태 유언유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네. 그걸 예제로 이거를 이제 만약에 보시는 것처럼 A라고 하고 있는 그 트랜지션 매트릭스 지금 그러니까 기저 변환 행렬이 A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의 베이시스는 기본 베이시스는 이렇게 E1, E2, E3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왜냐하면 요 컬럼으로 했으니까 컬럼 자체가 지금 3차원이잖아요. 1, 2, 3, 2, 5, 0, 3, 3, 8이라고 하는 각각의 지금 기저 벡터를 나눠서 표현한 걸 그대로 왜냐면 네. 이걸 베이시스로 표현하게 되면 1, 0, 0, 0, 1, 0, 0, 0, 1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이게 그냥 그 아까 이그젬플에서 그 B 프라임에서 B로 가는 거였나요? 그러니까 이미 그 갈 곳은 1001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로 오퍼레이션 안 해도 그냥 바로 네, 트랜스 맞습니다.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알려주시면 조금 더 보강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거나 그러면 네 다시 돌아가도 더 좋겠습니다. 토론해보는 것도 재밌네요. 네. 저는 조금 매번 짧게 요약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하고 먼저 답변 드리고 이게 조금 네, 더 와닿지 않을까. 왜냐면 쉽게 설명하는 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좀 이해하기 좀 전달하기 쉽게 하다 보니까 좀 요약이 짧아지거나 아니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 더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찾아서라도 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해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그 코멘트만 하나 좀 하면요. 어, 지금 막 되게 우리가 막 되게 앱스트랙트하게 조금 막 이야기해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뭐 간단할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추상적인 벡터 스페이스랑 유클리드 벡터 스페이스랑 뭔가 연결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벡터 스페이스에서 그러니까 다른 베이시스로 표현되는 유클리드 벡터 스페이스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걸로도 갈 수 있고 다른 베이시스로 표현하자고 하면 그죠? 그러면은 그 둘 간의 관계가 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벡터 스페이스 V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V가 있어요. 근데 얘는 그 그러니까 그 오늘 발표하신 서두에 나왔지만 그 코디넷 맵을 가지고 그 제너럴 벡터 스페이스에 있는 걸 유클리드 벡터 스페이스로 매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차승민 선생님께서 썼던 그 코디넷 맵 그게 그냥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뭐 아래 n으로 뭔가 보내려고 하는데 근데 그때는 어떻게 썼었냐면은 이렇게 썼거든요. 괄호로. 근데 괄호로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결국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매트릭스 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S라고 하는 그 베이시스 벡터들의 조합으로 이 벡터 스페이스를 Rn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래 n에 있는 벡터 스페이스가 S라는 베이시스 벡터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베이시스 벡터로 표현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베이시스 벡터를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오늘 한 건 뭐냐면은 베이시스 벡터가 있습니다. 그 베이시스 벡터로 벡터 스페이스를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베이시스 벡터에 맞게 매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코디넷 맵을 써가지고. 그럼 이 아래에는 이 베이시스 벡터로 표현된 벡터들이에요. 그쵸? 유클리드 벡터 스페이스로 매핑된. 근데 또 다른 방식이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배웠죠. n 차원에서 베이시스 벡터 개수 몇 개인가요? 파이널 디멘셔널 그 아래 n에서 베이시스 벡터 개수 몇 개죠? n 개죠? 그게 이제 다이멘션 자체가 베이시스 벡터의 개수로 표현되는 거였으니까. 근데 베이시스 벡터의 조합은 얼마나 되나요? n개인가요? 무한하죠. 조합은. 그러니까 다른 베이시스를 갖는 걸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걸 코디넷 맵으로. 그래서 아래 n으로 일단 보내요. 근데 얘네 두 개는 다르다고요. 그죠? 아래 n에서 표현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숫자로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떤 거였냐면은 그 P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베이시스로 표현된 RN을 베이스 프라임으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이 레프레젠테이션에서 그냥 레프트에다가 곱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반대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간 애를 여기로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여기 이 벡터들에다가 곱하면 된다고요. 레프트에다가. 그죠? 그러면은 정확하게 어떤 거냐면요. 왜 역행렬 관계가 나오는 거냐면은 이 트랜지션 자체가 매트릭스지 않습니까? 그죠? 매트릭스인데 어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보냈어요. 정확히 뭐냐면 이렇게 보내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떤 연산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코디넷 맵이 있어요. 코디넷 맵 벡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매트리스 곱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얘라고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 가려면 뭐 해야 되나요? 얘를 만들어야겠죠? 얘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정리하면 됩니까? 여기에다가 이거의 역행렬 곱하면은 이게 나오는 거예요. VB 프라임이. 그쵸? 이 역행렬에 하는 일이 이 역행렬에 하는 일이 뭐냐면 여기로 맵핑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다시 갑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갔어요. VB 곱하기 P 그러니까 PB 마이너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레프트에다가 이거 곱해가지고 여기로 왔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요. 얘 역행렬 곱해가지고 얘 역행렬을 곱해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다시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대행렬이죠. 그러니까 얘가 역행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역연산이 항대행렬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죄송합니다. 얘 역연산이 그래가지고 역행행렬이라는 얘기예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아, 말씀하십시오. 아니요. 그 말씀 끝나고 나면 제가 한번 질문하려고 했는데 그 앞에 지금 쓰신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예, 지금 제 얘기가 그러니까 말씀 중간에 끊는지 모르겠는데 화면이 아닙니다. 바뀌길래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제 얘기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지요. 지금 밑에서 밑에 화살표로 나온 그 RNA 베이시스 프라임 있죠? 예, 그 부분이 위에서는 벡터 스페이스 V에서 아래 N으로 갔는데 밑의 경우에는 다른 베이시스인 베이시스 프라임을 적용해서 RN이 아니라 RM으로 갔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위에는 RN으로 변환시켰지만 밑에서는 RM으로 변환된다면 N과 M이 다르다면 양쪽으로 서로 뭐 역행률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과 리니어 트랜지션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리니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트랜스포메이션과 트랜지션 매트릭스 간의 차이를 예,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는 아래 n에서 아래 m으로 보낼 수 있지만 트랜지션은 아래 n에서 동일 차원인 아래 m으로 다만 베이시스만 바뀌는 형식이어서 결과적으로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는 n by n의 행렬일 수 있지만 트랜지션 매트릭스는 반드시 n by n의 스퀘어 매트릭스여야 되거든요. 라고 생각했는데 제 말이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게 맞고, 저도 이 그림 보면서 방향이 지금 V에서 나가는 화살표가 일직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얘는 그 방향이 두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시스에서 나오는 방향이 두 개잖아요.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선형 변환, 그러니까 그 아예 차원 자체를 변환하는 형태의 느낌을 그냥 받았거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이거는 맞는지 아닌지 저도 그냥 제가 이해한 걸로 보면, 지금 V에 B에서 B 프라임 가면 Rn 보면은 지금 얘의 그 방향이 일직선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제 그림 표현하는 게 좀 없어서, 지금 지금 이 B가 여기 보시는 B 프라임이 B 옆으로 가야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조금 다른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저도 이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방향이 두 개니까 소스에서 방향이 두 개로 가면 얘네 두 개는 아예 다른 거로 보이는 그림 모양새여서 일직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 지금 방금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떤 건지 대충 감이 오는데요. 네, 윤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저도 같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완벽하게 같은 말씀 하시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그 아까 그 윤영희 선생님 코멘트에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근데 우리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자체를 그러니까 매트릭스 곱이라고 그냥 우리는 일단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동치라고 이미 배웠지 않습니까? 유클리드 벡터 스페이스에서. 근데 이제 여기에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있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상으로는 트랜지션 매트릭스는 뭐 여러 형태의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특히 이제 선형 대수에서는 지금 기저 변환을 시키는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이제 트랜지션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전부들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 그러니까 결국엔 Rn에다가 매핑을 하는 겁니다. Rn에다가 매핑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R의 n의 벡터는 서로 다른 그 베이시스 벡터로 표현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가 이런 거고 얘는 이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신에 맞습니다. 이제 이 같은 베이시스 점 Rn 변환에서 상에서 네, 있어야 합니다. 예, 베이시스 변환에서 n 차원에서 m 차원으로 바꿀 수는 없겠죠. 예컨대 2차원에서는 다른 2차원으로 기저의 형태를 바꿀 수는 있지만 2차원의 벡터를 예컨대 3차원이나 4차원의 벡터로 바꿀 수는 없죠. 어, 바꿀 수, 왜냐면 앞에 그 포메이션을 조금 조정을 하면 그러니까 차원을 하나 더 추가를 하면 되는 걸로 이해를, 그러니까 만약에 2차원이 있으면은 앞에 그 단위 행렬 곱하듯이 앞에 더 하나 추가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 모델링 할 때 쓴다고 저도 궁금했어가지고 모델링 할 때 이제 스테이트를 변환하는 그런 것들 쓰이는데 만약에 아예 이거는 트랜스포메이션 개념인 건 한데 이걸 그 행렬을 더 이렇게 추가하면은 차원 자체를 바꿔서 증명하는 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를 하긴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 그 윤영희 선생님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지금까지 배운 거 총망라하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렇게 3차원의 어떤 벡터가 있어요. 3차원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2x3 매트리스 곱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2차원으로 보낼 거예요. 그래서 얘는 3차원에 있는데 얘를 정확히 그 2x3 매트리스 곱하면은 얘로 갈 거잖아요. 근데 얘를 어떻게 가죠? 유일하게 가죠. 이 2x3 매트릭스에서는 유일하게 갑니다. 대응됩니다. 원투원 코레스폰던스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윤현희 씨께서 질문하신 게 뭐냐면은 다시 갈 수 있냐예요. 같이 갈 수 없죠. 다시 갈 수 있죠. 다시 갈 수 있을까요? 다시 갈 수 있지만 무수히 많아지죠. 그렇죠. 예, 예. 유일하게 다시 오리지널로 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네, 무수히 많은 해가 가능하니까.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XY 플레인에 내가 이거를 매핑을 시켰다고 하시죠. 그럼 예를 들면은 뭐 여기로 갔다고 합시다. 그럼 얘를 다시 3차원 R3 공간을 보내려 해요. 그러면은 무수히 많죠. 요 라인, 이 평면의 라인에 무수히 안착할 수 있습니다. 벡터가. 정확히 맞죠? 그럼 얘가 뭐죠? 컨시스턴트하지만 해가 무수히 많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겁니까? 이퀘이션 수보다 언노은 수가 많게 돼버리는 거예요. 정확히 맞죠? 그래서 네. 리니어 시스템 우리가 해구하는 거랑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가는 것. 지금은 우리는 N차원에서 N차원 같은 차원에서 뭔가를 변형하는 걸로 보고 있지만 다른 차원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사실 조금 다른 문제다. 완벽하게 다른 문제가 된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까지 차곡차곡 우리가 쌓아나갔던 그 지식들 이런 것들이 총망라되는 그런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질문 감사합니다. 아, 네. 제가 그 약간 혼동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 차원 곱할 때 매트릭스 곱하는 거는 그게 같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3 곱하기 3을 매트릭스 곱하려고 그러면 행렬 같아야 되나요? 곱셈 연수 하려면 3 곱하기 2 하는 것처럼 중간에 그 곱할 때의 그거는 같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네, 그 부분 그래서 꼭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냥 제너럴한 그 벡터 스페이스,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매트릭스도 어쨌든 유클리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유클리드 벡터 스페이스도 어쨌든 벡터 스페이스니까 벡터 스페이스에서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근데 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V1, V2, V3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매트릭스 곱은 왼쪽에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얘는 2 by 3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 곱하기 3, 3 곱하기 1 이렇게 돼서 2 by 1 매트릭스가 되는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 by 3 매트릭스를 3차원에서 2차원으로 갈 때 곱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코멘트 혹시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사실 이게 몇 절? 4.7절 이 체인지 오브 베이시스 하면서 사실 너무 어려웠거든요. 저 정말 너무 막 그냥 무슨 까만 거 글씨고 진짜 인건 종이인 그런 거를 받았었는데 그 좀 이걸 왜 이렇게 하고 있지 하는 것들을 생각을 막 계속하고 예전이랑 분명히 관련이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조금 이해가 좀 쉬워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뭐 많이 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재밌게 읽었습니다. 되게 그 이제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혹시 또 코멘트 있으신가요? 네. 그 오늘 안타깝게도 건강검진으로 뭐 안타까운 건 아니죠. 아무튼 네. 그 빠지신 차승민 선생님 계시지만 그리고 최규진 선생님도 계시지만 이제 영상 보시면 보시고 복습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분들께도 제가 나머지 분들께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다음 주는 9시에 일단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시 선생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너무 영하 뭐 2, 3도 내려갈 것 같은데 밤에는 또 네, 추위 조심하시고 머리 따뜻하게 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9시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십시오.